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최병혜라고 합니다. 우리 최마박 국어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들었던 분들은 아실 테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7월, 8월 강의는 문제풀이반으로 현재 문학 다양한 예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풀이하는 그 내용이 중심이 되는 강의입니다. 우리 강의가 1, 2월에는 문학 내용학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준 자료 부분을 잠깐 보면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짧은 분량으로 된 부분이 2020년 대비 현대 소설 자료라고 해서 그 현대 소설 자료에 보면 소설 기출문제 유형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유형 중에 작품 관련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학사 관련, 기본 매체 관련, 현대 소설 문학 경향, 전통의 개성 이렇게 해서 유형을 다 구분을 해놨죠. 그 다음 2번 작품의 맥락 부분의 시대 상황, 사회 문화 배경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크게 보면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문학 내용학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작품 감상 능력이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은 현대 소설 부분에서 구성 요소와 관련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3번, 4번 이어지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문학교육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현재 기출문제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기출문제 부분을 다 이렇게 나누는 부분은 나누는 부분 중에 앞에 보았던 큰 1번과 2번이 문학내용학, 그래서 이것은 1, 2월 강의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3월 달에 3, 4, 5, 6 이렇게 해서 각각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각각 영역에 해당되는 3, 4, 5, 6 강의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대 부분에서는 현대 소설과 현대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자료도 5월, 6월에 현대 소설 부분을 할 때 그때 사용했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여러분이 보시듯이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다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다 나누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올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작가들, 지금까지 연도별로 어떤 작가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다 제시가 되어 있고 또 그 소설 부분에서 자료에서 보면 현대소설 강의에서 다룰 주요 작품으로 되어 있죠. 그 내용에서 보면 유형별로 작가를 나누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던 작가들을 우리가 대부분 5월달, 6월달 현대소설 강의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 흐름에 따라서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1, 2월 강의에서 문학 내용학의 요소, 그리고 3, 4월 강의에서 3, 4, 5, 6월 강의에서 각 영역별로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루었는 내용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문제풀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현대소설이라고 해서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 역시 앞쪽에 보면 문학 일반 및 국문학 일반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맨 첫 장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문학 일반과 국문학 일반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1, 2월에 다뤘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소설에 접근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현대소설 구성요소 관련 문제 이 부분이 1번에서 10번까지입니다. 1번에서 10번까지 소설 일반에서 시작해 소설 주제와 관련되는 문제,
구성, 인물, 성장 소설과 관련되는 것, 사건, 갈등, 배경, 서술 방법과 문체, 시점과 서술에 해당되는 내용, 여기까지가 현대소설 구성 요소, 바꿔 말하면 현대소설 요소 중에서 우리가 5월 달에 현대소설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번에 있는 것은 7번, 11번은 왼쪽의 7번과 오른쪽의 11번은 유사한 내용인데 문학사 관련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문학교육 관련 문제, 그 다음 기타 다른 갈래 관련 문제, 이렇게 해서 문제 부분을 유형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시할 때 연도별로 예를 들면 신소설, 20년대 소설, 30년대 소설 이러한 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그와 달리 이게 제시한 것처럼 유형별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유형별로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유형별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출 문제에 있는 내용과 여기 약간 다르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대소설 자료라고 해서 기출 문제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문학사 관련 문제다라고 할 때 여기 보면 문학사 관련 문제가 우리 자료에서 7번에 문학사적 맥락이나 작가적 맥락,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11번에 역시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관례와 관련되는 문제, 문학의 기본 관례가 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부 내용으로 보면 현대소설 문학 경향은 기출 문제에서는 따로 나누었는데 현재 이 자료에서는 문학사 속에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건 나누진 않았지만 문학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에 나왔던 부분으로 전통의 개성, 이것도 문학사에 포함이 되어 있고, 골계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 일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상 방법은 5번 항목에 문학 감상 방법 4가지 감상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 상황, 사회문화 배경은 아래 7번이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 이런 유형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 기출 문제는 나왔던 유형이 되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 새로운 유형은 한 해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지문은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대응을 하려면 비슷한 유형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답을 적어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자체가 그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 소설 분야에서는 소설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별로 그 내용 문제가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첫 번째가 형상화 관련 문제다라고 하면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형상화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주로 묶었고, 기본 관례다라고 하면 또 기본 관례에 해당되는 것, 서정, 서사, 교술, 희곡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 다음에 문학의 기능과 관련되는 부분, 또 문학의 언어와 관련되는 부분, 의미를 파악한다든가 언어의 의미, 비유 상징의 의미, 주로 시에 많이 나오지만 소설 부분에도 비유나 상징 밑줄을 그어놓고 그것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좀 흔한 문제 유형인데 계속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 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제 문제 자체가 과거에 나왔던 유형도 있지만 나올 수 있는 유형까지 감안해서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런 내용 중에 자료 중에 보면 소설 구성 요소 관련 문제 중에 성장소설 관련 문제 하는 게 있습니다. 72번에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왜 제시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과거에는 없던 그런 부분으로 성장소설을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그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뭐냐면 교육과정, 우리 시험 자체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이 부분에 연관이 있는 부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그런 성장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 성장 관련 부분에 여러분이 넘어가 보면 그 부분이 72쪽 부분에 있지요. 페이지로 72쪽에 되어 있는데, 여기 성장 부분은 또 그 위에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그 위에 어린아이 시점과 함께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시점 문제에 보면, 시점 문제는 전체 내용에서 이 자료로 보면 시점과 관련되는 문제가 여러분 페이지에서 보면 시점이 중요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110에서 131쪽까지 거의 21쪽이나 됩니다. 문제는 23문제나 됩니다. 아직 그 자료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시점 중에서 어린아이 시점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장 소설과 관련되는 것이나 어린아이 시점은 서로 묶여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문제에서 형상화에 해당되는 것도, 형상화는 문학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형상화에 해당되는 것을 가장 먼저 제시를 했고, 또 기본 갈래 부분과 나중에 보면 문제 자체에서 지금까지 기본 갈래를 단순 비교하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본 갈래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서정 갈래, 시 갈래 부분을 다룬 내용이나 그 다음에 서사 부분을 다룬 내용, 시나 서사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룬 내용이 시의 경우를 소설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소설의 경우에는 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문제 부분을 제시할 때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부분뿐만 아니라 출제될 수 있는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이 지문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작품, 익숙한 작품도 있지만 낯선 작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작품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문제에서 보면 거의 작년 문제까지 했는 것이, 작년에 했는 부분이 거의 100페이지 정도인데 원래 70페이지를 더 붙여서 소설만 했을 때 소설만 해서 163페이지 이렇게 되도록 예전에 작년에 없었던 문제들이나 아니면 제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훨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5번 부분, 제가 작년 문제를 그대로 제시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3쪽 3쪽에 보면 아래 두 작품을 바탕으로 형상화된 작품 감상하기에 대해 작성 방법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5번에 작년에 가의 경우 시험에 나왔죠. 전문강에 삽을 싣고, 나의 경우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 가, 나 부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도 특히 가의 경우에 설명하는 내용 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번 문제 가의 기역, 니은, 우리가 저와 같아서 이런 부분이 있고, 기역, 니은에 담긴 의미를 작품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이것과 주제와의 관계를 각각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단 희망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감상하라. 왜냐하면 이 가 작품에 대해서는 절망의 의미로, 좌절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희망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의미로 하라. 작년 시험에 나왔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경우는 나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뒤에 문제에서 보면 지금 여기는 안 실려있는데 다음 주 나오는 문제에 보면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작년에 실제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 시험에 나올 때가 되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내 거물로 오는 가시고기,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작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대소설 강의에서도 그랬고 이 문제풀이에서도 그랬고 모의시험에서도 그걸 묶어서 또 시험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용에서도 보면 답이 되는 게 내 거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밑줄을 그어서 기업과 니은이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는 자본가, 하나는 노동자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 노동자 관점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건 2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부분에서 했는 것이 거의 지난해 8, 90쪽, 지난해 100쪽일 때도 여기에서 관련되는 문제들이 지문으로는 중요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그만큼 더 많은 내용이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만들면서 원래는 이 부분이 B4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엔 그래서 B4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B4로 하니까 이게 커서 접기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답 쓰는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었는데 왜 B4로 했는 이유는 답을 써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답칸을 조금 늘리면서 A4 속에서도 여기 답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 문제풀이인데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문제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전체 다 답을 써라라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면서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답을 써야 하는 부분들은 거기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쪽에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첫 시간이어서 덜 비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여러분들이 A4 용지로 보면 거의 한 7쪽에서 8쪽 정도는 답을 써야 할 분량을 비워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뒤에 칸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문제들은 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답을 쓰면서 답을 쓰게 되면 답 쓰는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답을 안 쓰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을 쓰는 연습이 부족하면 답 안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게 현재 1주, 2주 분량이고 그 다음에 소설 부분을 바탕으로 3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분량에서 소설이 또 가장 많고 현대소설이 낯선 작품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시는 우리가 그래도 낯선 작품이라도 금방 보면 좀 빨리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소설의 경우에는 혼자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낯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8주 분량 중에 3주를 현대소설로 이렇게 하고 2주 부분을 현대시로 그럼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은 각각 1.5주 분량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가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원래 전체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거의 전체 하게 되면 약 4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 400페이지가 넘으면 만약에 B5 일반적인 B5법으로 하면 800페이지가 넘는 겁니다. 문제만으로. 그래서 제가 다양한 문제를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이걸 전체를 종합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목표는 제가 3월에서 6월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내가 다루는 내용 속에서 모든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다양한 작품이나 문학사적 의미가 있는 작품, 중요한 작품을 다 뽑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점차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 부분을 점차 축소해서 핵심으로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책이나 이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출제진들이 가장 이렇게 그 문학 부분에서 출제인 들어가면 제 문제를 피하려고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료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다 검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문 강의 삽을 싣고 이 작품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늘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사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최근의 추세 등을 보면 중요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적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여기에서도 작년에 들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동영상으로도 아마 작년에 이 부분을 들었거나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앞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낯이 익네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적중이 안 된 부분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작년에 1, 2점 차로 아쉽게 그렇게 됐는데, 올해 와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다 보면 유형을 알고 중요 작품을 알고 이렇게 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 또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7, 8월 문제풀이인데, 우리 1, 2월과 3, 4, 5, 6을 했던 핵심 내용이 다 종합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부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주에 나가는 문제가 많습니다. 5, 60페이지인데 5, 60페이지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편집이 이게 A4로 되어서 그렇지 B4 용지에 되어 있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이 한 주 만에 이거를 예전에 풀라고 하면 다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핵심에 해당되는 것만 답안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4시까지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는 부분만으로는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녁반에 야간반에 뭐가 있는가 하면 모의시험 형태로, 원래 이제 시험이 바뀌는데 그건 저녁반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시험 형태에서 예전에 있었던 논술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5점짜리 비중도 없어집니다. 2점 문제, 기입형 문제와 그 다음 4점 문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조금 단순해지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논술형이 있었는데 논술 같지 않은 논술형이었죠. 실제 논술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름만 논술형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면서 문학의 경우 그 비중으로 보자면 우리가 기입형이 전체 보면 기입형이 5문제, 기입형이 아니 8문제 나옵니다. 8문제 중에 그 16점 부분 비중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4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문학은 기입형이 2문제 또는 3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이 7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로 보자면 약 9문제, 많으면 10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문제로 했을 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34점 비중이 되고, 9문제로 하면 32점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32점에서 34점 하게 되면 기입형이 2문제이면서 그 다음에 서술형이 7문제 이렇게 되면 32점이 되고, 기입형이 3문제이면서 서술형이 7문제 이렇게 하면 34점이 됩니다. 그래서 32점 또는 34점에 맞추어서 모의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모의시험을 치고 그 모의시험을 제가 가져가서 첨삭을 해서 계속해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현대소설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9월, 10월, 11월에 가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입니다.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는 연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조금 앞서부터 했는 분도 있고 또 지금 처음 하는 분도 있는데, 답안 쓰기는 처음 해보면 답안 쓰기 내가 아는 것이 나를 배신할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맞게 답을 쓴다고 쓰는데 핵심이 전혀 안 드러나거나 중언부언하거나 알맹이를 놓치거나 답안 쓰기 연습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이 성적이 거의 비슷하다든지 안 오르게 되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 파악이나 답안 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항만 모아서 이제 뭐냐면 그 야간반에서는 문항만 모아서 앞 시간에 1시간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시험을 치고 그것에 대해서 뒷부분에는 풀이를 합니다. 그 다음 다음 시간에는 그걸 들고 가서 뭘 하느냐 하면 제가 채점을 해서 첨삭을 해오고 그래서 그 중에 좀 몇 분은 골라서 답을 쓰기에서 잘 된 부분 또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답을 써야 한다 라는 형태로 답안 쓰기와 채점 기준을 다 제시해주고 채점 기준과 그 다음에 답안 쓰기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7, 8월에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전체적인 내용의 종합, 공부해온 내용을 종합을 해서 그래서 이 내용 종합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문제풀이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 여기에도 물론 일부는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어있는 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가 첨삭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답안 쓰기 연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구체적인 첨삭이나 이러한 내용은 뒷부분에 이어지는 모의시험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의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대소설 부분을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합니다. 현대소설이 가장 내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소설, 현대시 그리고 고전소설, 고전시가 이러한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될 때마다 현대소설에도 이런 두 가지 자료가 이렇게 있었듯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자료가 항상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가는 현대소설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기출문제 유형, 기출문제도 이걸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왔구나, 같은 유형끼리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구나라고 해서 그 문제들이 나온 문제들을 함께 보다 보면 나중에 그런 유형의 답을 쓰는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적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낯설지 않게 적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약 30분 정도 강의 진행 방법, 그 다음 자료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강의 진행과 관련지어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현대소설 부분 자료를 보시면 앞서 소설 자료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에 따라 제시된 것이나 아니면 여기 제시된 부분은 이 부분은 주로 5, 6월에 현대소설에서 했던 자료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 자료 중에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작가들, 어떤 작가들이 주로 나왔는가, 반복된 부분도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문제 유형도 파악이 되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소설 강의에서 다룰 주요 작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다룰 주요 작품으로 개화기에서 20에서 30년대, 해방 직후 60년대 이렇게 해서 3페이지에 걸쳐서 그 내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룰 주요 작품 해서 그 내용이 있죠. 거기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작품들,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작품도 있지만 주요 작품과 보조 작품으로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지문을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 부분을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시험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도
매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 자료 본 적 있습니까? 이 자료. 이건 문학사 도표 부분인데 여러분이 문학사 문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문학사와 관련되는 문제가 기출문제 자료에서 보면 1번에 문학사 관련 문제가 있고 소설에서 그 다음에 3번에 현대소설의 문학 경향 유파 그 다음에 4번 전통의 개성 전통. 여기 1번 기출문제 중에 1번, 3번, 4번이 문학사와 관련됩니다.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보면 이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고전 문학은 고전 문학의 도표가 있고 현대는 현대의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 나눠주라고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위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도표 특강 강의 무료로 듣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들은 분들은 이걸 갖고 반드시 이 강의를 듣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문학사와 관련되는 문제는 이 도표, 고전과 현대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요령이나 기출 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강의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문학사 부분에 여기 있는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생각만 하더라도 이 부분 자체가 달라고 하면 아래에서 줄 겁니다. 그래서 도표 특강 무료로 듣기라고 해서 여기 다 있으니까 기본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걸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문학사와 관련지어 가장 빨리 정리를 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색깔 하나하나까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컬러로 되어 있는데 색깔 하나하나까지가 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나타났고 언제 없어졌는 그런 내용까지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 문학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맨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문제 유형이고 차례 겸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례 겸 문제 유형이다라고 했고 이 자료들은 앞으로 제시되는 부분의 경우에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부분을 보면 문학의 형상화 관련 문제 부분입니다. 형상화라고 할 때 제가 문학 내용학 부분에서 가장 먼저 다룬 내용이 형상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상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형상화라고 하는 부분은 문학에서 보자면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가장 기본이 형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화라고 했을 때 문학 작품에서는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들이 잘 흘러 짜여질 때 그게 문학에서는 형상화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의미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 정신이나 가치관, 세계관도 올바라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외모라고 했을 때 사지가 좀 멀쩡하면서 그 다음에 생긴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호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패션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때 그래야 우리가 그런 세 가지가 다 갖추어졌을 때 멋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문학의 경우에 비교하자면 뭐가 되는가? 내용이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은 교양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 뼈대, 운율이라든지 시어, 행, 연의 배열 이런 부분들은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사지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부분으로 비유,
상징, 또 다양한 표현들, 이런 요소는 패션이나 옷이나 화장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 박자가 다 갖춰져야 우리가 그 사람이 참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다 갖춰진 사람은 그게 많지가 않지요. 그리고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 우리 문학에서 보자면 예를 들면 시문학파라고 하면 시문학파는 형식이나 표현 부분, 그러니까 외모의 경우나 아니면 옷의 경우나 이런 비주얼 쪽은 좋은데 시문학파는 뭐가 부족합니까? 내용이 부족하다. 현실적인 내용이나 혹은 담고 있는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카프 문학이다라고 할 때 카프 문학의 노동자의 해방이라든지 사회주의 사상이라든지 내용 자체는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또 뭐가 부족합니까? 형식이나 표현 요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문학 작품은 이런 요소가 내용, 형식, 표현이 잘 갖추어질 때, 내용만 두드러지거나 형식, 표현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잘 조화가 되어 잘 갖춰질 때 그게 문학 작품에서 좋은 문학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화라고 했을 때 바로 문학의 형상화는 언어로 이루어지는데 언어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내용, 형식, 표현 요소들이 잘 갖추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학의 형상화 관련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자, 형상화하면 역시 우리가 1, 2월에 다루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이 내용 요소가 뭐가 있었습니까? 시의 내용 요소 하면 시적 화자라든지 화자의 상황, 소재, 제재, 주제, 미적 범주 이런 부분이 시의 내용 요소였습니다. 형식 요소는 시어, 행, 연, 운율,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 그 다음에 표현이라고 할 때 비유, 상징, 반의, 역설, 감정이입 등의 표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소설은 내용, 형식, 표현까지 안 나누더라 내용, 형식으로 크게 나눕니다. 내용으로 나누면 뭐가 있습니까? 소설의 내용 요소,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 구성의 3요소가 뭡니까? 인물, 사건, 배경, 이게 주로 소설의 내용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야기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형식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문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그 구성 중에서 특별한 구성, 또 서술 방법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자료에서 보면 소설 문제에서 맨 첫 장에 소설 일반 관련 문제라고 해서 소설 일반에 해당되는 부분, 이건 우리가 예를 들면 소설의 허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단순한 문제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주제, 구성, 인물, 그 다음에 성장 관련 문제, 소설의 사건, 갈등, 배경, 여기 2번에서 8번까지 이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소설의 경우 내용 요소에 해당된다. 내용 요소. 그 다음에 아래 9번, 10번에 해당되는 것, 서술 방법, 문체, 시점과 서술에 해당되는 것,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형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상화라고 할 때 소설의 형상화 요소 하면 이런 구성 요소, 그래서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들이 잘 짜여져서 작품을 이루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가 어떤 의미나 효과를 지니는가, 이게 바로 소설에서의 형상화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형상화라는 용어는 우리가 강의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형상화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으로 짜여진 미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용의 요소, 형식의 요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과거에 1, 2월에 보면 가장 우리 문학 내용학 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형상화입니다. 형상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문학 전반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형상화 부분에서
시의 경우를 보자면 시에서 시의 형상화 요소라고 하면 시는 내용과 형식과 표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시의 내용 요소에서는 시적 화자와 화자의 상황, 그리고 소재, 제재 등을 설명을 했고, 형식에서는 시의 특징, 그리고 행, 연의 구성, 그리고 시상의 전개 방식, 시의 운율 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표현 부분에서는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을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시의 형상화 요소입니다. 소설에서의 형상화 요소라고 할 때 소설에서의 형상화 요소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경우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자면 소설에서 소설의 주제, 그리고 구성 속의 인물, 사건,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갈등에 해당되는 내용, 이러한 부분이 소설에서의 형상화 요소입니다. 내용면입니다. 형식 부분에서 형상화 요소라고 할 때 시점과 구성, 문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쪽에 보면 문제 부분에서 소설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문제로 앞부분 제시가 되어 있죠. 일쪽에 가장 먼저 앞쪽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에서 내용의 요소, 형식의 요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요소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을 하자면 인물과 세계에 관한 내용. 인물은 자라고 합니다. 자아와 세계에 관한 내용이고, 이건 작품 속에 있는 내용이면서 내용의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이라고 할 때 형식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서술자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서술자와 관련되는 내용이어서 여기 있는 서술자 부분은 우리가 소설과 희곡을 구분할 때 소설과 희곡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 부분에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서술자가 누가 그 내용을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문체로 서술하는가, 서술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서술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서술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소설과 희곡이 나누어집니다. 소설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곡은 서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있다 보니까 언제나 심리 제시도 가능하고,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곡은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인생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제나 심리 제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희곡의 경우에는 서술자 없이 무대 위에 펼쳐졌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드러내고, 소설은 서술자가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있어서 과거에 어느 순간에 펼쳐졌던 그런 이야기를 서술자가 보고서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 서술자 부분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술자와 관련되는 게 서술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문체, 서술자가 누구인가, 시점, 그 다음에 서술자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서술 방법, 서술에 해당되는 것 등등으로 되는 부분이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소설의 구성 요소를 단순화하면 내용에 해당되는 것과 형식에 해당되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형상화에서 항상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냐, 여기서 내용 어떤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형식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 요소나 형식 요소가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찾는다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구성 요소 파악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내용에 어떤 요소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감상을 할 때 구성 요소를 찾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걸 구성 요소 파악이다.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구성 요소들이, 이 구성 요소를 찾았으면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떤 의미나 기능을 지니는가. 단순하게 찾았으면 이 하나하나는 다 의미나 기능을 지닙니다. 구성 요소들이 어떤 의미나 기능을 지니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주제와의 관련성.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묶여질 때, 주제와의 관련성으로 묶여질 때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미적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학 작품의 경우 이 구성 요소가 있다 할 때 인물, 사건, 배경 혹은 시점의 요소들은 모두 작자가 어떤 주제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작자가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인물 성격이 좋을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어떤 시점이 좋을까? 창작에서의 고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체가 잘 만들어졌을 때 그게 형상화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작품 자체는 그 형상화된 작품이다.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형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요소들에 해당되는 것. 앞에 이야기했듯이 내용 요소 하면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요소를 찾았으면 이것이 어떤 의미나 효과를 지니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또 이렇게 주제에 기여하는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주제로 집중이 됩니다. 하나의 요소라도 주제로 집중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작품이 어색합니다. 뭔가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어색하다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짜여졌을 때 그때가 형상화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옷감이 있는데 옷감의 경우에 잘 짜여지면 보기가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뭔가 티가 묻었다든지 뭔가 두드러진다든지 이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눈으로 보이죠. 그건 눈으로 쉽게 보이는데 소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뭐냐? 형상화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화에서 문제가 있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현진건이 운수 좋은 날이다 라고 했을 때 운수 좋은 날에서 보면 인물이다 라고 할 때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인물은 김첨지라는 인물이고 하청민입니다. 그럼 왜 그 인물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바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 하에서 하청민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거를 끄는 하청민이 있으니까 그 주제를 잘 드러내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지식인이 주인공이거나 좀 부자가 주인공이거나 이러면 그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의 경우 시간 공간 배경의 경우에도 그게 시간으로는 1920년대라면 왜 1920년대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일제 착취가 이루어지면서 하청민들이 자영농은 점차 소작농으로 몰락하고 유민이 발생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가 그때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고 또 공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공간이라고 할 때 그 공간의 경우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동서문 근처다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의미로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공간의 배경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시간 공간을 왜 정했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좋다가 끝부분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고 바늘을 통해서 아내가 죽으니까 하천민의 비참한 삶을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만약에 김첨지가 설렁탕을 사갔는데 그 아내가 그것을 먹고 병이 나았다. 아내가 병이 나았다 라고 하면 그때는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가난한 삶 속의 작은 행복, 이런 식으로 주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청민의 삶의 비참한 삶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아내의 죽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모두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갖는 게 바로 감상하는 안목이고, 그게 바로 형상화로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형상화라고 하는 부분은 맨 앞쪽에 있으면서도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뒤에 있는 앞에서 이 형상화는 전체를 묶어서 다루는 것이고, 소설에서 전체를 다루는 것이고, 뒤에 소설의 구성요소 관련 문제에서 거기에 보면 주제, 인물, 사건, 갈등, 배경 등은 하나하나를 돋보기를 대고, 여기에서는 형상화 큰 숲의 의미를 다룬다면 이 하나하나를 돋보기를 대고 하나의 요소 하나의 요소 더 구체적으로 다뤄놓은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오른편에 있는 구성요소 관련 문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의 경우 아래 작품을 읽고 소설의 형상화에 대해 아래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문제에 보면 오른쪽에 작성 방법을 먼저 보십시오. 위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각각 두 가지 요소를 찾아 형상화에 대해 설명할 내용을 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부분에서 왼쪽 작품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문제의 경우에 만약에 형상화라는 이 개념을 모르면 막연합니다. 형상화에 대해 뭘 설명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앞서 그래서 형상화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형상화라고 했을 때 내용 요소, 형식 요소, 소설의 내용은 무엇이다, 소설의 형식은 무엇이다. 저한테 이렇게 1, 2월 강의를 들으면 제가 암기하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제일 먼저 암기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시의 형상화 요소, 소설의 형상화 요소를 암기하라고 합니다. 왜? 시작품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형상화 요소를 알아야 그 작품을 이해할 때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그 작품의 의미를 쉽게 파악을 합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는데 이것은 그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선 동행이라고 했을 때 이 작품의 경우 전상국의 작품이고, 이 동행이라는 작품도 중요합니다. 전상국의 작품은 우리 교과서, 문학교과서에 세 가지 작품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베의 가족, 동행, 그리고 우상의 눈물,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작품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행이라는 작품은 예전에 신춘문예에 발표되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단작이면서도 작품 자체가 아주 치밀하고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살인자에 해당되는 인물과 그 살인자를 잡으러 온 형사, 큰 키의 사내가 형사입니다. 그래서 그 큰 키의 사내가 두 사람이 서로를 형사도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짐작은 하고 있고, 또 이 살인자의 경우에도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은 지니고 있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눈이 올 듯 했는데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두 사람이 고생을 하기도 하고 가면서 과거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의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어린 시절에 생물 선생님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그 산에 갔다가 토끼를 잡아옵니다. 어민 토끼는 놓치고 새끼 토끼를 잡아왔는데 그 생물 선생님이 이걸 나중에 해부를 하고 학생들에게 해부를 하고 나서 그걸 뭐 술안주로 삼아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생물 선생님이 집에 가다 놓는 겁니다. 근데 이
그때 이 형사였던 어린아이는 그 토끼를 풀어주려고, 불쌍하니까 풀어주러 갔다가 단물 뺑뺑 돌기만 하고 풀어주지는 못하고 왔다라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형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살인자로 나오는 인물은 억구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은 어린 시절에 워낙 불행하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온갖 불행을 겪으면서 자란 인물인데, 그 불행을 겪다가 어머니도 계모입니다. 근데 마을에 자기를 괴롭히는 덕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늘 자기를 괴롭힙니다. 근데 한 번은 그래 손을 물어버리는데, 손을 깨물었는데, 손을 깨물다가 보니까 계모가 이 아이를 오히려 두둔해 주는 게 아니라 광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 광에 갇히는 걸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나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틈에 그 인민군은 감투를 쓰고 와서는 그 덕수를 죽입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덕수를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덕수의 동생이 덕칠이였는데, 덕칠이가 또 자기 형을 죽였다고 우리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 전쟁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 이념의 문제, 이것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면서 많은 갈등이 점차 산으로 올라갈 때는 고조가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과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억구라는 인물도 정말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피해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형사가 이렇게 그 인물을 놓아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인물은 억구는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이제 뭐냐면 소주 한 병을 사서 속에 품에 품고는 가서 아버지 산소에 가서 눈 오는 날 자기도 이제 삶을 고만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형사가 나중에 그걸 보더니만, 처음에는 막 잡아갈 듯 그렇게 되는데, 형사가 나중에 이 속옷 주머니에 있는 이런 게 소주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 억구의 말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잡아가는 대신 담배를 건너줍니다. 담배를 건너주면서 하루에 하나씩만 피우라고, 2개를 피웠으니까 18개가 남아있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피우라 라고 이렇게 해주고 돌아갑니다. 그래 죽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이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이 뭐가 되는가 하면 눈으로 이렇게 형성화되었습니다. 그 눈이 점차 많이 쌓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두 사람 갈등이 무거워졌고 나중에 이제 나무에 쌓여있던 눈이 이제 다 쏟아집니다. 그건 바로 갈등을 벗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이 작품이 실렸습니까? 잘 안 실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작품 중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고, 여기서 보면 이 작품과 관련 지었을 때 내용과 형식에서 각각 2가지 요소, 내용면의 요소 부분에서 보면, 첫째, 인물의 성격에서 큰 키의 사내가 정의감이 있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큰 키의 사내의 인물, 정의감이 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있다. 왜? 어릴 때부터 뭘 합니까? 그 잡혀온 토끼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여기에서 이 특징이 있으면, 이걸 통해 뭐냐, 전쟁의 상처와 그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라는 주제를 잘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의감이 있는 인물이니까 거기에서 인간적 연민이라는 주제를 잘 드러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인물이 지닌 기능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구성요소가 있으면, 여기서 구성요소에서 큰 키의 사내라는 인물의 성격이 있고 정의감이 있다. 그 정의감이 있으니까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한 인간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라는 주제를 잘 드러낸다,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부분에서 사건 결말 부분에 형사가 억구에게 담배를 준다, 죽지 말고 살아가라고 한 사건 역시 살아가라, 이런 부분, 그래서 담배를 주면서 하루에 하나씩만 피워라 라는 게 살아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역시 전쟁의 상처와 그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라는 주제를 잘 드러낸다. 그래서 그 인물을 잡아가는 대신에, 살인자인데 잡아가는 대신에 죽지 말고 담배를 주면 살아가라 라고 하니까
이 인물도 피해자였구나라는 하는 점을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답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형상화라고 했을 때 왜 답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가? 앞에서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게 어떤 의미나 효과를 지니고 그래서 주제와 관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칠판에 적었던 저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형식 요소라고 하면 먼저 형식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이 작품의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 이 부분의 경우 1인칭 주인공이나 1인칭 관찰자로 하면 아주 어색할 겁니다. 전지적 작가니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두 사람의 내면을 다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나 큰 키 사내의 내면을 잘 제시하고 큰 키 사내가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이건 역시 마음을 바꾸는 그 과정의 부분이 내면에 해당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인간적 연민이라는 고민을 통해서 이 형사도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이 인물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고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고 정말 죽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놓아준다는 겁니다. 또 구성면에서 큰 키의 사내가 과거에 토끼를 살리지 못한 일, 과거에 토끼를 살리지 못한 일이 있어서 정신적인 상처가 되었는데 현재의 경우에 그 부분은 억구를 살리는 일과 서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맺어져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용에서 대비하여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을 극복하게 한다. 그래서 과거 정신적 상처의 극복이라는 점을 잘 드러낸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1번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 속에서는 하나 속에 이런 형상화와 관련되는 부분, 구성요소와 관련되는 것, 그리고 한 작품의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이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형상화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경우에도 시의 내용, 형식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틀에서 두 가지 해서 한 작품에 대해 숲의 측면이라면 나중에 가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인물이다 하면 인물의 특징, 갈등이다 하면 갈등의 특징, 사건의 특징 하나하나를 다룹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이라고 하면 시점, 혹은 그 구성이라고 하면 그러한 특징 등을 뒷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하나의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화라고 했을 때 한 작품에서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고 그 구성 요소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형상화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일남의 흐르는 북 하는 작품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도 한 번씩 반복이 되는데 문제 구성에서 보면 제목의 경우도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제목이 있을 때 흐르는 북이라고 했을 때 제목의 경우 이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어서 제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걸 여기서는 인물의 측면에서 흐르는 북이니까 3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부분은 내용의 구성 요소와 주제의 관계라고 했을 때 과제라고 했는 이 내용이 뭐냐,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과제, 나의 성격 제시 방법 및 성교의 성격, 북소리의 성의 특징, 결말의 특징, 세대 간 대립의 사회적 의미로 확대, 하나하나 요소를 여기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요소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게 구성 요소가 지닌 의미, 효과를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르는 북은 뒤에 다시 한번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문제 유형을 보고 이런 문제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형상화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강의 내용이나 혹은 다른 부분과 질문 있는 분, 여러분이 저는 매 시간 이렇게 하면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용이나 배경이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질문이 없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혼자 공부하려면 아주 힘듭니다. 근데 혹시 모르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 궁금할 때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